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단어를 볼 텐데요. 네, 제가 불미스러운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멍청 비용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마임쇼를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고요. 이제 여기 있는 대로 형태소, 단어의 형성 부분, 그리고 단어의 분류,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 그리고 단어의 표기까지 수능 특강의 개념 부분에 있긴 한데 단어의 표기 문제가 수능 특강이랑 완성 통틀어서 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가볍게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개념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혹시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있다? 혹은 좀 특이한 예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그것들은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는 거면 외워두셔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단어가 뭐죠? 네, 단어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최소의 자립 단위죠. 네, 최소의 자립 단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의 특징 중에 얘네만 단어로 쳐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더 단어로 쳐주더라 하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조사까지 단어로 치고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 네, 이렇게 혼자서 분리되어서 홀로 쓸 수 있는 말 혹은 그에 준하는 말로 그에 준하는 말에 조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다른 뭐 체험 같은 거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너무 자유롭게 하더라, 그렇게 분리성이 있으니까 얘도 단어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건데, 네, 우선 그렇고요. 그러면 단어 다음에 이제 형태소랑 단어의 형성을 볼 텐데, 형태소는 뭐죠? 네, 얘도 정의를 알아야 될 텐데 뭔가 둘 다 최소 머시기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형태소는 어떻게 다르냐? 얘는 뜻이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 최소의 단위라는 건 뭐냐? 더 쪼개면 뜻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것들은 있는 예시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형태소의 뜻을 일단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의 분류도 알아야겠죠. 어떤 분류들이 있었죠? 네, 일단 자립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자립 형태소냐 무슨 형태소냐가 나뉘어졌었고,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실질이랑 형식으로 나눠졌었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용어적인 차원에서 살짝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하는 건데, 얘를 문법 형태소, 실질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도 하고 형식 형태소를 뭐라는 거야? 근데 제가 헛소리를 했네요. 실질을 어휘라고 하겠죠. 어휘 형태소라고 하고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 22학년도인가 21학년도에 증명문법에서 형식 형태소로 안 나오고 문법 형태소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걸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인데, 어근은 뭐냐? 일단 어근이랑 접사가 같이 붙어서 생각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활용할 때 어간 어휘를 할 건데 막 어근이랑 어간을 헷갈리면은, 네, 지금 시기에는 아마 안 헷갈리겠지만 헷갈리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럼 안 되고, 어근은 뭐죠? 어근은 그 형태소 중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친구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여기 문법적인 의미나 추가적 의미를 추가해주거나 제한해주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제한 한정해준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어의 구조를 볼 건데, 단어의 구조는 이 어근과 접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단일어는 뭐냐? 얘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 복합어는 또 종류가 나뉘죠. 복합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것도 어근끼리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접사가 하나라도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보는 거고, 이 복합어를 분석할 때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라는 걸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위들끼리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어근들끼리만 있다라고 하면은 걔는 합성어가 되겠고, 접사가 들어갔다 하면은 그 친구는 파생어라고 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몇 가지를 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게 있냐? 합성어를 우리가 또 분류하기도 하죠. 이 친구의 단어가 형성되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랑 비슷한지, 아니면 조금 특이하게 단어가 만들어진 것 같은지에 따라서 이게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라는 걸 나누기도 하죠. 네, 이것들은 사실 기준을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일단 한국인이라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게 통사다 비통사다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비통사 쪽이 외울 게 생각보다 적거든요.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 정도를 알면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좀 마음이 앞서. 네, 얘는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어간이랑 어간이 직접 붙거나 아니면 어간에 명사가 붙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간이랑 어간이 붙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막 높고 푸르다 같은 걸 높푸르다라고 하면은 얘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어간 명사 같은 거는 뭐 덮밥 이런 친구들이 원래 관형사형 전성어미 같은 게 붙어야 되는데 바로 어간에다가 명사가 붙었으니까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부사에 명사가 붙었다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슬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케이스를 약간 조금 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케이스를 말할 때. 왜냐하면 뭐 부슬비라고 할 때 그 부슬이라는 친구가 사실 부사가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뭔가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끌고 와야 돼요. 어떤 거냐? 뭐 불규칙적이라고도 하고 뭐 비자립적이라고도 하는데, 불규칙적 어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어떤 거냐면 다른 어근들은 보통 아무데나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어근들은 왠지 특정한 접사들이랑만 어울려 다니더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깨끗하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의 깨끗, 아름 이런 친구들은 깨끗하다 말고 다른 데에서 깨끗을 본 적이 있나? 잘 생각을 해봐도 딱히 안 떠오른단 말이야. 아름답다도 아름이 제 친구는 아름이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아무튼 네. 네. 헛소리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아름답다 말고는 우리가 아름이라는 걸 다른 데에서 볼 일이 잘 없죠. 네. 그래서 뭐 부슬비, 뭐 보슬비 이런 데 쓰이는 그런 것들이 부사 명사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EBS에 계속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올해 직접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쪽을 다루다 보면은 뭔가 조금 쎄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부슬비 같은 거 좀 분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생어에서는 어떤 걸 나누냐? 이게 파생어도, 그러니까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잖아요. 그러면 이 접사가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접두 파생어냐 아니면 접사가 뒤에 붙은 접미 파생어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씩 더 알고 갈 만한 개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파생어 중에 이 접미사나 접사, 접두사, 접미사를 접사를 하죠. 그 접사를 우리가 분류를 하기도 하죠. 뭘로 분류하냐? 한정적인 접사 아니면 뭐 지배적 접사, 이렇게 한정적인 친구랑 지배적인 친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한정적인 친구는 어떤 거냐? 얘는 단순하게 뜻을 더해주는 기능만 하고 다른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다른 것들을 건드린다는 건 뭐냐?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 이 지배적 접사랑 비교를 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품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지배적인 친구들은 품사나 문장 구조를 바꾸지 않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 지배적인 친구는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둘 다 바꾸거나를 하는 친구들인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 말들 자체는 기억을 잘 하는 것 같거든. 근데 품사만 바뀌는데요? 아니면 문장 구조만 바뀌는데요? 이렇게 일부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얘 품사만 바꾸는 것도 있고 문장 구조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를 둘 다 바꿀 수도 있더라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그러면 그 케이스들이 언제 있냐?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텐데, 뭐 품사를 바꾸는 거는 우리가 뭐 땡땡 파생 접사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왔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 땡땡 파생. 근데 이거 꽤 많지. 뭐 명사 파생도 있고 막 명사가 되어버려 하고 음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뭐 부사도 있겠고 이히, 그리고 동사 형용사 파생 전미사도 있지. 동사는 뭐 하 이런 게 있을 거고, 형용사 파생 전미사는 뭐 답, 돼, 롭, 스럽, 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걔네들은 품사를 바꾼다. 그래서 땡땡 파생 접사라고 하고, 문장 구조를 바꾸는 친구들은 뭐가 있지? 얘네들은 문법 요소 중에 피동이랑 사동 쪽에 관련이 있는데, 피사동 접사가 붙으면 문장 구조가 보통 바뀌죠.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토끼를 잡았다 같은 거는 뭐 토끼가 사자에게 잡혔다, 목적어였던 게 지금 부사어가 됐지. 그런 식으로 뭔가 문장 구조가 바뀌고, 그리고 얘네가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있지. 둘 다 바뀌는 경우는 뭐냐? 얘는 그 사동사 중에 원래 동사가 아니었는데 사동사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형용사가 사동사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용사에 사동 접사가 붙어서 사동사가 되면은 품사도 바뀌고 문장 구조도 바뀝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넓다 같은 게 있을 텐데, 뭐 길이 넓다 같은 게 있잖아. 근데 걔를 사동사로 바꿨어. 인부들이 길을 넓히다 라고 하면 원래 넓다는 형용사였는데 넓히다는 동사지. 그리고 길이 넓다는 지금 한 자리 서술어인데 인부들이 길을 넓히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됐지. 이렇게 품사랑 문장 구조가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단어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단어의 분류는 일단 기준부터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당연히. 그래도 일단 뭐 품사를 따져보자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왜 나온 말인지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고, 그것들이 이런 이름에 싹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분류의 기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은 뭐죠? 순서대로 보면은 형태, 기능, 의미였지. 네, 그래서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를 가지고 가변화랑 불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걸 토대로 이렇게 써놓은 게 살짝 보일 거야. 왜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형태가 안 바뀌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변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5개의 언을 나누죠. 어떻게요?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나누죠. 근데 보통 이 순서로 안 써있긴 할 텐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써졌습니다. 체언은 교과서의 설명을 봐도 몸통에 구실을 하는 어떤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고, 관계어는 뭐 보통 이건 격조사 쪽을 많이 겨냥한 이름 같지. 뭔가 관계를 정해준다. 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으로 쓰일지를 정해준다. 그런 거 있고, 수식어는 수식해주는 거고, 독립어는 왠지 독립적으로 쓰이더라. 그 다음에 용어는 여기 밑에 빨간 글씨로 왠지 있는 얘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얘는 가변하다, 형태가 변한다, 활용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용언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필요한 것들 말해 볼게요. 명사, 체언에는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지. 근데 뭐 당연히 뭐 명사는 이름을 말하는데 그 안에서 분류가 몇 개 있습니다. 수특의 일단 개념 설명 부분에 나온 거는 이게 혼자 쓰일 수 있는 거냐, 자립명사, 그쵸? 자립이냐, 의존이냐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혼자만의 이름이냐 아니면은 이 뭐 예를 들어서
의자가 여기 있는데 이 친구는 의자라는 어떤 개체의 특별한 그 친구, 이 친구는 스미스 의자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스미스입니다. 라고 할 때랑 다르지. 네, 그래서 이게 고유명사냐, 그 하나의 개체에 해당하는 이름이냐, 아니면 일반 명사냐, 그런 어떤 부류들에 싹 다 쓸 수 있는 이름이냐가 일단 수칙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따가 국어사를 할 거니까 하나를 더 알고 가야 되죠. 뭐가 있냐? 유정, 무정이 있지. 이 친구들은 뭔가요? 무정이랑 유정은 뭔가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죠. 뭔가 생명력 없는 친구들을 무정이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유정이라 하는데 이게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를 얘기할 때 왠지 시옷을 쓰는 친구랑 의를 쓰는 친구가 있죠. 그리고 유정일 때에도 높이면은 시옷을 쓰기도 한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지. 그다음에 대명사는 뭐 대신해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지시대명사 같은 게 있고 또 뭐가 있었죠? 방금 명사를 갖고 이제 대명사를 볼 건데, 자, 대명사에는 일단 뭐가 있죠? 지시 대명사가 있고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는 이것저것 그것 같은 친구들이죠. 인칭 대명사는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왠지 겹치는 것도 조금 있더라. 그런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게 저나 저희 같은 게 여기저기에 쓰일 수가 있었지. 예를 들어서 막 뭐 저희 좋으면 그만이지 라는 식으로 쓰일 때는 이때는 1인칭이 아니지. 그런데 안녕하세요 뭐 저희 가게 뭐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를 공손하게 말을 할 때는 1인칭이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인칭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이 인칭 내부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부정칭이랑 미지칭 그리고 재기칭 같은 게 있지. 그래서 부정칭은 뭐야? 우리가 물론 중세국어에서도 이런 게 중요하게 다뤄지죠. 부정칭은 일단 우리가 막 부정, 방정식 이런 말도 쓰잖아. 그리고 그렇죠. 근데 이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정칭이라는 건 그럼 정해진 거구나. 네. 미지칭은 그러면 얘가 부정칭이면 얘는 정칭이고 그러면 정해져 있겠구나. 그러니까 부정칭은 얘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미지칭은 정해지긴 했지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폐가 체험을 가서 뭔가 똑똑똑하고 한 다음에 누구 있어요? 할 때는 지금 내가 있어서 걔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거기 누구 있어요? 하는 거야. 모르는 거지. 아이씨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부정칭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고 미지칭은 일단 정칭이지. 정해졌어. 얘는 정해졌는데 단지 모를 뿐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뭐 내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소리가 들려. 그래서 누구세요를 했어.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때 누구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뭐 택배요, 강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미지칭이라 하고 부정칭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뭔가 우리가 흉가 체험을 하면서 뭔가 똑똑똑하고 들어가서 끼익 한 다음에 왠지 조금 쎄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누구 있어요?
하면은 이제 yes, no,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있다 없다 같은 대답을 바라고 하는 거겠지. 그럴 때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기칭은 여러분들이 영어는 열심히 아마 했을 거니까 제기대명사 할 때 그거랑 같은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수사 볼게요. 수사는 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수량이면 양수사, 순서면 서수사라고 하더라 를 알면 되겠고, 이게 항상 국룰로 이 친구는 지금 이 관형사에서 같이 헷갈리게 내는 것들이 항상 있지. 이 친구가 수사입니까 수관형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수사는 지금 체언이잖아. 체언은 어떤 특징이 있죠? 얘는 뒤에 조사가 붙는다. 근데 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못 붙거든. 격조사가 붙으면 안 돼. 그래서 뭐 관형사가 뒤에 조사가 붙는다 안 붙는다 같은 걸로 수사랑 수관형사를 헷갈리게 되는 게 국룰이죠. 그 다음에 관계원 보겠습니다. 관계원은 일단 뭐 조사겠죠. 조사인데 이 친구는 그 안에서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어딘가에 검색을 하거나 개념서를 열심히 보시고요. 저는 이번에 수특기에서 좀 특이하게 나온 친구들만 볼 거야. 격조사 중에 좀 특이한 친구가 뭐가 있냐? 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어떤 거냐? 얘가 주격조사예요. 이게 지금 단어 파트에 나오진 않지만 문장 파트에 그 문장 1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주격조사가 뭐야 하면은 뭐 이가 말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열심히 했으면은 높임일 때는 깨서를 씁니다. 주어가 단체일 때는 에서를 씁니다. 까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서가 주격으로 나와 있어. 근데 얘가 조금 어렵게 나가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우리가 국평 38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사를 잘 모른다, 뭐 이 같은 게 붙으면 좀 헷갈려 한다 라는 걸 평가원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좀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혼자서가 있고 둘이서.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뭐 혼자서 밥을 먹는다, 제가 매일 하는 거죠. 근데 혼자서 밥을 먹는다 하면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 왜? 너무 명확하거든. 지금 이렇게 혼자가 지금 명사니까 이 서가 붙어서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뭐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가 되면은 조금 이 새끼 뭐지? 싶은 구간이 생긴단 말이야. 왜요? 제가 알기로 둘은 수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라는 거 아까 이 가가 주격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분석이 되냐? 뭐 이 플러스 서로 지금 조사가 2개 쓰이고 있냐? 근데 격조사가 2개씩 쓰이는 일은 없죠. 그러면 얘가 뭐 이서가 뭐 서랑 이서가 이 형태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 부평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주황색을 쓰면 이가 접사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분량만큼의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줘. 그래서 지금 접사 이가 붙어서 둘이라고 하면은 둘만큼의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에 서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둘만큼의 사람이 서, 주어, 얘네가 주어입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면 조금 크리티컬할 수 있어 보이니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 중에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 보조사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조사랑 보조사가 헷갈릴 때는 보조사는 여기저기에 다 쓰일 수 있으니까 얘를 뭐 주어 자리에도 써보고 목적어 자리에도 써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써보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얘가 왠지 여기저기에 다 붙을 수 있다 하면은 얘는 보조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되면 그러면 얘는 격조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네, 일단 판별 방법은 그렇고, 보조사 중에 이번에 특이하게 나온 게 뭐가 있냐? 이, 가랑 이 친구들이 원래 주격조사랑 목적격조사잖아? 그런데 얘네가 보조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라는 게 지문양문법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디에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문형법 중에 한 3문단쯤에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원래 쉽지 않다는 본용은 보조용은 구성이지. 그런데 쉽지가 않다. 그러면 그럼 이 새끼가 주어인가? 라고 뭔가 갑자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보조사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구나 라는 건 알아둬야 나중에 안 헷갈리겠지. 그리고 뭐 접속조사 같은 거는 적조사 중에 부사격 조사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에 구평에 나왔었으니까 열심히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식원, 이 관형사 부사가 있는데 얘네는 뭐 분류가 그 안에 있기도 하지. 관형사도 뭐 성상 관형사입니다, 지시 관형사입니다, 그리고 수 관형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성상은 뭐 성질이나 상태겠고, 지시는 이, 그, 저 같은 거겠고, 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새끼랑 헷갈리게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부사는 조금 더 분류가 다양하지.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일단은 성분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부사가 있습니다. 성분 부사에는 어떤 게 있나요? 성상 부사랑 지시 부사랑 부정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상은 성질이나 상태, 뭐 아주 막 잘, 뭐 이런 못은 아니죠. 무슨 부사이고 막 잘 이런 것들이 성상이고, 지시는 뭐 이리 저리 그리 같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나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이 지시 부사로 쓰이죠. 그리고 부정 부사는 안, 못 이런 것들이 있고, 이따가 문장 파트에서 문법 요소에서 부정 표현하면 자세히 배우겠지. 그 다음에 문장 부사는 어떤 게 있냐? 양태 부사가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분류 같은 거는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고, 감탄사는 뭐 불음, 응답, 놀람, 뭐 대답 이런 것들, 응답이 대답이죠. 뭐 놀랍거나 뭐 감탄을 드러내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뭐 잘 알고 있으면 될 텐데 여기서 뭐 응, 아니 이런 것들, 아니, 뭐 아니 이런 것들이 감탄사로 쓰인다 라는 게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알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용언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형사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수특, 그러니까 내가 별표를 달아놓은 게 있고 안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는 여기서 다 볼 건데 안 그런 것들은 보진 않을 거거든. 그래도 보면서 약간 뭐 예를 들어 합성어 같은 거를 할 때 그게 관형사 어근일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모르는 게 있다, 좀 쎄한 게 있다 싶으면 그런 건 알아서 찾아서 외우셔야 돼요. 일단 제가 발견한 건 이런 게 있는데, 뭐 안 쎄하면 말고 뭐 가진, 난 이런 친구들이 관형사거든요. 지금 이 은, 니은 이런 것 때문에 이 새끼 관형사형 전성어가 쓰인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은 관형사다 라는 건 암기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용언으로 넘어갈게요. 용언은 활용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활용을 합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일단 품사 분류부터 보면 동사랑 형용사가 있어, 그지? 동사는 어떤 움직임을 말한다 아니면 동작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형용사는 상태, 성질이나 상태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애매하면은 약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점을 분석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시간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떤 말이냐? 동사는 조금 정적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특정한 성질이나 상태를 말할 때에도 뭔가 그 성질이 변한다 라는 느낌을 주고, 형용사는 어떤 정적인 시점에 딱 그 시점에 어떠하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뭔가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 근데 얘는 특정한 시점, 딱 그 순간이다 라는 걸로 의미를 구별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용언, 이름 자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활용을 한다 라는 건데, 활용은 뭐냐? 그냥 딱 높이까지 아까 맞춰서 적어놨는데 저기에 어근 접사 있고 여기에 어간어미 있을 거라고 했지. 그래서 어간이랑 어미가 붙어서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친구가
가만히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바뀐다 라는 걸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변하지 않고 이 친구가 변하는 부분이야, 그치? 그래서 어간은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지. 네. 그래서 이 어간이랑 어미에 대해서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 어간이랑 어미, 얘는 변하지 않고 얘는 변한다 를 할 때, 제가 왼쪽으로 가서 한마디를 보태고 싶거든요. 자,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 이 형태소를 말하면서 실질, 실질 형식, 자립 의존 이런 게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보통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가 어떤 게 있냐면 조사어미 접사가 형식 형태소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은 의존 형태소면은 실질 형태소가 맞아. 그런데 실질이면서 의존인 새끼가 하나 있죠. 그래서 실질이면서 의존인 친구가 뭐냐? 용언에서 먹은 이 실질이면서 의존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의 먹 같은 부분은 실질 형태소지. 먹는다를 할 때 그 중심 의미가 먹에 담겨 있는 거잖아. 그런데 혼자서 쓰일 수가 없잖아. 어미가 붙어야만 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언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만 의존 형태소다 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지. 네. 그 다음에 어간 어미 활용을 하는 거를 볼 텐데, 이때는 어간은 고정됐으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국룰로 붙는 어미 있잖아. 이런 거나 다, 고, 저 이런 식으로 다, 고, 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붙여보면서 뭐가 움직이고 뭐가 안 움직이는지를 체크해보면 되겠지. 근데 그때 어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 그래서 어미의 종류를 보면 일단 크게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가 있지. 근데 선어말어미는 어떤 역할을 하냐? 주로 시제 표현이나 높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둘 다 문법 요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 시간 표현이랑 높임 표현에서. 그 다음에 어말어미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건 그러니까 선 어말어미랑 어말어미는 이 친구는 말의 끝에 오고요, 얘는 그것보다 먼저 와요 라는 거지. 그래서 어미들이 쓰일 때는 선 어말어미가 쓰인 다음에 어말어미가 오면 되겠다, 그치? 어말어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얘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일단 종결어미, 그 다음에 연결어미, 그 다음에 전성어미. 근데 어미가 중요한 건 사실 이 단어에서 용언 파트에서 활용을 합니다가 중요해서도 맞긴 한데, 문장 파트에 가서까지 계속 어미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 종결어미에는 이것저것이 있어. 그것들은 당연히 알면 되겠고, 종결어미의 역할이 뭐가 있냐? 이 친구들은 일단 문장의 유형을 결정해 주죠. 이게 평서문이다, 의문문이다, 감탄문이다, 청유문이다, 명령문이다, 이렇게 5가지 문장의 유형을 결정을 해줘. 문장의 유형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의 등급도 종결어미를 통해서 나타나지. 근데 이 문장의 유형과 관련해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문장에서도 말을 했겠지만, 이게 문장의 유형이랑 실제로 발화한 의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 근데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다를 때 이건 조금 특이한 일이잖아. 예를 들어서 약간 오사카인가요? 교토인가요? 대충 그런 일본의 어떤 동네식 화법 있잖아. 그런 식으로 속내를 숨기고 꼽을 주듯이 말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추운 것 같아. 근데 창문이 열려있네? 그러면 춥지 않니? 이게 의문문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발화하는 사람이 좀 눈치껏 가서 창문을 닫지 않으련? 이라는 말로 의도로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그걸 뭐라 하냐? 간접 발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가 이번에 수특에 한 3문제인가 2문제 정도 있었거든. 그래서 걔네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연결어미는 어떤 것들이 있냐? 얘네는 일단 대등적 연결어미랑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지. 이 친구들은 연결어미는 대등, 종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또 봤는지 생각을 해보면 문장할 때, 문장이 확장할 때 다시 쓰이거든.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 이렇게 문장이 2개 이상으로 될 때, 그러니까 종결어미 자체는 얘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하나의 문장을 볼 때 주로 쓰이고, 연결어미나 전성어미는 2개 이상의 문장, 그러니까 문장의 확장 파트랑 항상 엮여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대등하게 연결됐을 때, 종속적으로 연결됐을 때 쓰이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거는 뭐 고, 나, 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종속적으로 쓰인 거는 연결이 되는 거는 뭐 면, 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는 뭐냐? 이따가 용언 파트에서 조금 더 할 건데, 본용언이 있고 보조용언이 있지. 그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친구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종류가 가 있고, 개, 지, 고 이런 것들이 있지.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 뭐냐? 다른 역할로 쓰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언인데, 원래 용언은 서술어로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 서술어가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쓰이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관형어, 부사어 이런 식으로 쓰이게 하고 싶다. 아니면 명사절로 명사절이면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바꿔주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전성어미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얘가 명사절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은 관형사절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부사절로 바꾸는 건지를 암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명사절에는 기 같은 게 있을 거고, 관형사절에는 의에 뭐 니은 붙은 거, 의에 리을 붙은 거, 그 다음에 던 이런 친구가 있겠고, 부사절은 위에 쓸게요. 뭐 개, 도로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미의 종류를 이렇게 봤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지금 이 새끼의 제일 큰 특성이 뭐죠? 활용을 한다. 이 친구는 지금 이름 자체가 활용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활용의 양상 또 한번 볼게요. 활용을 어떻게 하냐? 일단 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고 불규칙 활용이 있어. 그치? 규칙 활용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새끼를 가져와도 항상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같은 규칙이 적용되더라, 같은 양상을 보이더라 하면 그게 규칙 활용이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 뭔가 리을이 탈락한다, 아니면 탈락한다,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항상 일어났어. 그래서 얘네는 규칙 활용이고, 이것들은 주로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표기에 다 반영이 되지.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 이게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나누지. 보통 어떻게 나누냐? 뭐가 바뀌냐에 따라서 어간이 바뀝니다, 아니면 어미가 바뀝니다, 아니면 둘 다 바뀝니다. 어간이랑 어미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단 각각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어간이 바뀌는 게 뭐가 있죠?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디귿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이 있지. 그 다음에 어미 바뀌는 건 뭐 여, 러 이런 게 있지. 그 다음에 어간, 어미가 둘 다 바뀌는 거 히읗 불규칙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암기를 싹 다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예식까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고, 네. 근데 그 중에 헷갈릴 만한 거는 뭐 얘네 둘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지. 얘네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얘는 어간 불규칙이고 얘는 어미 불규칙이다를
르 불규칙은 어간 불규칙이야, 러 불규칙은 어미 불규칙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간 어미를 열심히 째려보면은 이게 어간이 바뀌었는지 어미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도 있겠지. 근데 르 불규칙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르의 으가 리을로 바뀌어서 리을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고, 러 불규칙은 지금 어미만 바뀌는 거니까 어간 부분은 그대로 있어야겠다, 그치? 그래서 리을이 나타나면은 르 불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를 써보자. 일러라는 게 있고 이르러라는 게 있어. 근데 리을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얘네가 연속으로 나타나야 되겠지. 왜냐하면 얘네가 하나의 어간이었는데 이 리을이랑 붙어있던 으가 리을로 바뀐 거니까 리을 다음에 바로 리을이 오는 거, 연속적으로 오는 걸 르불규칙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러랑 이르러 중에 이 새끼는 지금 리을이 붙어있지. 그러니까 받침에 있고 바로 그 다음 줄에 초성에 있지. 그러면은 얘는 어간이 바뀐 르 불규칙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이르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을이랑 리을이 옆에 있지 않나요? 아니지, 중간에 으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붙어있는 게 아니고 어간 어미를 봤을 때 이르에 원래 뭐 이르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르는 지금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지. 그래서 어간은 바뀌지 않았고 어라는 어미가 러로 바뀌었다 로 분석을 해서 얘는 러 불규칙이구나 라고 알면 되겠지. 그리고 또 이 어간 불규칙과 어미 불규칙은 이 친구들은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변화 전이야. 얘네들의 이름이 붙는 건 변화 전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라서 르 불규칙을, 그러니까 변화가 된 활용을 하는 형태를 봤을 때 이 새끼를 아무리 째려봐도 여기에 르는 없어. 근데 어미 불규칙은 변화 후거든.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는 열심히 째려보면 러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 줄을 잘 구별하면 되겠지. 그리고 뭐 시옷 불규칙, 기읍 불규칙 이런 친구들은 국어사적으로 연계를 해서 뭐 반치음이 없어졌어요, 순경은 기읍이 없어졌어요 같은 식으로 뭐 지문형 문법을 내거나 국어사랑 엮어서 내기도 좋지. 그래서 얘네를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이 정도를 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간 어미가 둘 다 바뀌는 건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들인데, 이거 뭐 약간 형용사들이 상당히 많거든. 뭐 이러하다, 뭐 이렇, 동그랗다, 뭐 세모나다 이런 것들이나 뭐 널따랗다 그런 식으로 히읗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아니면 색깔 하얗다 같은 게 하얗다에서 하얗 플러스 아가 됐을 때 왠지 히읗이 없어지고 아가 에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예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이번에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지문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이미 구평에서 연계가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수완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은 구평에서 국어사로 연계가 됐어.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 변화, 의미가 변화를 하려면 이걸 뭐 2025년 지금 뭐 올해 1월이랑 올해 2월을 보면서 얘가 단어의 의미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 뭐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건 이미 학술적으로 정립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막 옛날 걸 가져와서 아예 옛날에 뭐 중세국어 때는 이렇게 쓰였는데 지금은 왠지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어돼서 국어사로 나와야 됐는데 지금 얘는 이미 출제가 됐지. 네. 이걸 또 될까요? 아무튼 나왔으니까 한번 그 나왔던 거랑 얘 열심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거 느껴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지문형 문법에서 두 번째 문제를 거의 그대로 빼다가 박았죠, 구평에.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관계를 볼 건데,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관계는 뭐죠? 뭔가 비슷하더라. 근데 동의어라고 안 하고 동의관계라 안 하고 유의관계라 하는 건 뭐야? 뭐라도 조금 다르겠지. 뉘앙스나 아니면 뭐 한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랑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거나 하면 그걸 아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유의,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정도로 쳐주는 거고, 이거 지문이 하나 있죠. 유의관계가 어떨 때 나타날 수 있는지 5가지, 그리고 검증 방법 몇 가지를 적어놓은 지문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반의관계. 반의관계는 뭔가 의미가 상반됩니다 라는 건데, 이 반의관계에서도 세 가지 어떤 종류를 지문으로 제시를 하거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수특 103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보면 될 텐데, 어떤 게 있냐? 일단 등급 바니어가 있고요, 상보 바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 바니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관계 바니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등급 바니어는 등급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간이 있고 등급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상보 바니어는 그 중간이 없고 양쪽 극단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방향 관계 바니어는 실제로 뭐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오른쪽 왼쪽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 측면에서 방향이 대립되더라, 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 그것도 지문으로 확인해 보시고, 상하관계는 뭐냐? 이거는 어떤 단어의 의미 자질들을 분석하는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랑 동물이라는 말을 볼 때 고양이는 동물의 하위어거든.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말이 있고, 뭐 고양이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생물이라는 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뭐 생물에 동물이랑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러면 동물은 이때 뭐냐면 상위어야. 그 다음에 생물이 상위어지. 동물이랑 식물은 생물의 하위어야. 그 다음에 동물이랑 고양이를 봤을 때 고양이는 동물의 하위어가 되겠지. 그리고 이때는 동물이 상위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를 범위로 잡느냐에 따라서 상위어랑 하위어는 바뀔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얘도 하위어인데 얘도 하위어입니다, 고양이도 걔도 동물의 하위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범주 안에 고양이랑 걔가 둘 다 포함이 되지.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를 가지고 얘네 둘은 공하위어입니다 라고도 합니다. 네, 이 정도를 알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속성,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거든. 예를 들어서 포함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생물이면은 동물입니다, 이건 헛소리죠. 근데 동물이면 생물입니다, 이건 괜찮다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동물이면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근데 틀린 말이지. 고양이면 동물입니다는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위어는 상위어라고 말을 해도 돼. 근데 상위어라고 하위어는 아니야. 그 관계를 알겠지?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랑 동의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특에서 이번에 좀 세게 물어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다이어는 뭐냐? 얘는 뜻이 많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뜻이 많다는 거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얘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 친구 왠지 뜻이 많더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동의어는 뭐냐? 이 새끼는 지금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왠지 다른 단어인데 소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다른 단어다. 그래서 다른 단어랑 하나의 단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 있냐? 이거는 사전을 주면은 괜찮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라는 건 뭐야? 하나의 표제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사전에서 표제어가 하나입니다, 어깨 번호가 같습니다. 그런데 동의어는 어떻게 돼? 얘는 어깨 번호가 달라집니다, 하나의 표제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나 봤더니, 원래 1번 뜻이 있어. 중심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주변 의미가 있어. 그런 식으로 되는데, 또 다이어랑 요 위쪽 이야기랑 엮어서 낼 수가 있거든. 다이어로 쓰일 때 각 의미에 따라서 유의어나 반의어가 달라질 수가 있어. 뭐 입다 이런 것에서 예를 들어서 옷을 입다 하면은 반의어가 벗다겠지. 그런데
뭐 은혜를 입다 하면은 뭔가 은혜를 받다 이런 쪽으로 유의어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다이어일 때 그 안에서도 그 의미에 따라서 유의관계, 반의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나 안 쓴 게 있는데 합성어의 의미라는 게 있죠. 요게 그 수특 94페이지랑 100페이지에 문제가 나온 게 있거든. 근데 그걸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줄글로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용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이 합성어의 종류가 3가지 정도가 있어. 아까 저거랑은 또 다른 거야. 이게 통사, 비통사냐랑 다르게 의미 차원에서 그게 대등합니까? 아니면 종속적입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의미가 형성됩니까? 이렇게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라는 게 있거든요. 대등합성어는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했다는 거고, 종속합성어는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한다는 거야. 그리고 융합은 뭔가 대등이랑 종속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어근의 의미를 열심히 째려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융합은 그 어근들을 열심히 째려본다고 그 합성어 자체의 뜻이 나오지는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시저랑 가위락이랑 페이퍼를 열심히 본다고 해서 뭔가 가위는 볼을 이기고 볼은 주먹을 이기고 주먹은 가위를 이기는 뭔가 물고 불리는 게임입니다 라는 걸 떠올릴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것들을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용어 자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에서 이 용어를 물어보고는 있거든, 이 개념들을.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아이고. 문제를 보면 일단 61페이지에 1번 문제. 이거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 의존 명사 중에 이게 일단 의존 명사도 종류가 있거든. 막 단위성 의존 명사랑 뭐 뭐뭐성 의존 명사 하고, 왠지 이런 문장 성분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더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심심하면 찾아보시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관형사절의 수식만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지. 근데 이러면 관형사절 말고 다른 관형어로 수식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관형사절로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지? 1번 보면은 저 모자 쓴 이가 누구지? 했을 때 그냥 저 이라고 관형어로 수식을 해도 되지. 그 다음에 각자 준비할 것을 봤을 때 뭐 이것 저것 쓴 한 단어고, 그러면 뭔가 새 것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 안건에 반대하는 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분 저분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일이 많기 때문, 뭐 너 때문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체언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나위 같은 경우에는 왠지 관형사절의 수식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슷한 예시를 발견해서 외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을 때 관형절로만 수식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형절 말고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수식을 해보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의 2번, 얘는 보조용언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읽어보고 나서 의미를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사전 찾아가면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면 좋겠고, 보조용언도 잔뜩 써져 있는 거 뭐 검색하거나 하면 나올 테니까 거기에서 모르는 의미들이 있으면 한 번씩 사전 보면서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5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판서를 이렇게 한 건데 어근과 접사랑 어근과 어미를 헷갈리라고 이렇게 낸 거죠. 여기에서 어근, 접사, 어간, 어미를 볼 때 다른 거는 다 괜찮거든. 근데 좀 그러니까 어근이면서 어간인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술어에서 있겠죠. 용언에서. 여기서 지금 2번, 3번 선지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림 그리기가 있는데 이때 얘가 그림 그리기가 뭐 체언이냐 용언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용언이라는 건 그게 서술성이 살아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서술성이 있는지, 서술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살짝 지우고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걔가 서술어가 맞다면, 그러니까 안겨있거나 안긴 문장이거나 뭐 그렇게 전성어미가 쓰였거나 하는 거겠지. 같은 말이죠. 그러면 그 원래 안긴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이 두 개 있는데 그거를 길게 쓰기 귀찮다 이거잖아. 그래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놓은 게 안긴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걔를 따로 문장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야겠지. 새로운 주어랑 동사로 분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걔가 서술어, 그러니까 다른 어미를 써보면 된다는 거지. 다른 어미를 써. 그냥 뭐뭐 다 이런 걸 썼을 때 왠지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서술성이 살아있다는 거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 우리가 체언이면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용언이면은 부사어의 수식을 주로 받죠. 부사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수식을 해본다. 관형어나 부사어로 수식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라면 얘는 그러면 왠지 체언일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얘는 체언이 아니라 용언이어야 될 것 같아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예쁜 그림 하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지. 뭐 새 그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체언이고요. 그리기, 이것도 뭐 그림 그리다를 해봤을 때 그림을 그리다 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잖아. 근데 그리다 그리기 이거 약간 좀 번역기를 돌린 것 같죠. 그래서 서술성이 있냐 없냐 다른 어미를 써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관형어나 부사어로 수식을 해봐서 어떤 게 자연스러운지를 파악을 해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66페이지. 아까 뭐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가진 소리 딴 말 같은 게 여기 관형사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전미사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전미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일 수 있는 거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거 읽어보면서 좀 새로운 게 있다 싶으면 그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67번 얘는 문제의 유형 자체도 나올 수 있어 보이고 그 안에 내용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왜 괜찮냐? 일단 단일어를 정한 다음에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없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뭐 합성어를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걔를 파생어로 만들어라. 파생어를 만들고 파생어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번이랑 3번 이런 것들이 1, 2, 3번 정도는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 일단 1번의 창문이 단일어가 아니죠. 창과 문이 합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랍장 같은 경우도 장이 지금 접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장에 넣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 얘는 명사어근이라서 파생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3번 특히 아주 중요해 보이죠? 그냥 여기 주 가운데에 쓸게요. 우리가 몇 가지 알아뒀으면 좋겠는 예시가 있죠. 이게 단일어인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기출에 있는 예시들을 가져올 텐데, 예를 들어 뭐가 있나? 탈출놀이나 용품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탈춤이랑 놀이가 붙은 것 같고 탈이랑 춤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정도는 괜찮고, 용품도 용이랑 꿈이 지금 합성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것도 사실 뭐 전성어미랑 관련이 아주 크죠. 이 새끼를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춤이 추다, 춤을 추 플러스 미음이고 꿈도 꾸 플러스 미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미 파생어지. 그러니까 얘는 명사 파생 접사하잖아. 얘네들은 접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친구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에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 둘 다 이게 언제였지? 2, 3수능이랑 2, 4 부평인가? 그러니까 바로 다음 학년도에 그대로 나왔는데 똑같이 이게 오답률 거의 탑 3 안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이거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기출에 많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 명사는 아니지만 뭐 문장 성분이랑 품사를 헷갈리게 낼 수도 있거든. 어떤 식으로 낼 수가 있냐면,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이런 거. 지금 수문이 그림을 수식하는 건 알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관형사로 수식하는 겁니까? 아니죠. 얘는 관형어는 맞아. 근데 관형사는 아니야. 그치? 왜요? 얘는 지금 숨이라는 어 간에 은이라는 어미가 붙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성어미가 쓰일 때 얘의 일단 품사가 아직 바뀌지 않았고, 얘는 용언, 뭐 동사나 형용사입니다. 품사는 안 바뀌었지만 얘는 전성, 그러니까 성질만 바꿔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치마를 입는다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물론 치마를 입고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 바뀔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가 얘가 체험을 꾸며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어디 갈 거냐면 94페이지. 아까 뭐 구성 요소가 유의관계를 이루는 경우, 반의관계를 이루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합성어 안에서 이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유의, 반의 이런 것들은 대등할 때 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예 합성어 이게 어떤 종류의 합성어입니까? 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100페이지에 2번에 가서 1번이랑 5번 선지, 1번 선지의 어근이랑 어근이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결합했다. 그게 대등 합성어겠죠. 그 다음에 한 어근이 5번 선지에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꾸며주는 관계로 결합을 했다라는 건 종속 합성어겠지. 그 다음에 101페이지의 4번에서 5번 지문 보면은 아까 여기 지워버렸는데 보조사 쪽에 특이한 친구들이 있더라. 원래 격조사여야 되는 것 같은데 보조사로 쓰이는 친구들이 있더라 라는 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103페이지 뭐 이거 아까 반이어 중에 중립 상보 방향 반이어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지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얘는 이 형태에 관한 거지. 이 형태가 언제 어느 환경에서 성립을 합니까? 라는 건데, 형태소 중에 같은 형태소인데 왠지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는 걸 이 형태라고 하지. 여기에 쓸게요. 뭐 이 형태라는 게 있다. 근데 이 형태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이게 단순하게 특정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의문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있고, 의문 말고 특정한 다른 뭐 형태나 통사, 의미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형태론적 형태 때문이죠. 형태론적 형태라고 하는데, 아까 어딨냐? 이런 것들 이거 뭐 하에서 만들지. 얘도 희실 때만 이걸 이 형태라고 하는데, 이게 의문론적인 것도 있고 형태론적인 것도 있습니다. 의문론적인 거는 의문적인 조건만 쓰인다는 거고, 형태론적이라는 거는 의문 위에 형태적인 조건도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형태소에 관련된 조건들이 쓰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형태소 경계라든가 아니면 특정 형태소가 쓰일 때 같은 식으로. 네. 그런데 지금 이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의문론적인 거는 맞는데, 우리가 형태론적인 거를 몇 개 알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있지. 아까 어미 불규칙 중에 뭐 하여 같은 경우는 하에서만 쓰였어. 얘 어간이 하일 때 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지. 그런 식으로 형태론적인 게 있다.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236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볼 거야.
요것은 위에를 조금 지우고 합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전미사 중에 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 1이 있고 답 2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사전에서 검색하려고 하면은 답이라는 전미사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그래서 사전을 볼 거면은 답다 이렇게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로 있죠. 그런데 얘네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 사실 이걸 그냥 이 설명만 보고 뭔가 성질이 있음, 뭐 자격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을 보고 나서 이걸 파악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것 같단 말이야. 성질이랑 특성이 뭐가 다르니?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나오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보자는 거고,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일단 제 생각에 이거는 암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답 1과 2, 얘가 1부어근에 든다 했잖아. 답 1이.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 답 1은 지금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네들이 쓰였을 때 사전에 등재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 1이 쓰이면 사전에 있고요, 답 2가 쓰이면 사전에 없어요. 일단 이런 차이가 있어. 그리고 답 1이 일부 어근에 쓰인다 했잖아. 이것들도 사전에 등재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게 뭔지 알면 되는데, 약간 어떤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조금 추상적인 명사나 아니면 불규칙적인 어근에 결합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꽃답다, 정답다, 참답다, 아름답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그냥 얘네를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답 밑에 있는 답 2는 그냥 다른 일반적인 명사에 다 붙일 수가 있고요. 얘는 명사, 그래 조금 구체적인 명사에 붙는데 명사보다 큰 단위, 명사 구 같은 거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전쟁에서 이긴 장군답다,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이긴 장군에 답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네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차이도 있는데, 얘는 자음 뒤에서만 오더라 라는 거. 지금 꽃, 정, 참, 아름 다 받침이 있지. 근데 얘는 자음 뒤에도 올 수 있지만 모음 뒤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라는 조건. 그러면 만약에 모음 뒤에 쓰였다? 그러면 걔는 답 1은 아니라는 거겠지. 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어근의 수가 제한적이고 대명사나 명사고, 그렇죠? 여기에 뭐 대명사도 된다, 이 정도를 알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언제 거였는지 한번 적어주면은, 이게 07학년도에 6편 13번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학년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02번을 볼 건데, 여기를 제가 지워버렸네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까 부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아무거나 이것저것 수식을 하는 친구였잖아. 뭐 용언을 수식할 수도 있고, 뭐 관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인데,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 체언을 수식한다. 그걸 체언 수식 부사라고 하죠. 아, 체언을 수식할 수가 있구나. 원래 그건 관형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관형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부사도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오직 이거는 제가 다 적는 게 아니라서 약간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바로 오직 다만 그리고 뭐 단지 뭐 오작 아주 뭐 꼭 이런 것들이 체언을 수식할 수가 있거든. 이것만 있지 않고 검색해보거나 찾아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것저것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언을 수식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떻게 체언을 수식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검색을 하거나 사전을 찾아봐서 이게 쓰이는 용법들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는 알아보지 않으면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선생님 부사면은 얘 원래 부사어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언을 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 품사는 어떻게 됩니까? 라 했을 때 이게 뭐 국립국어원 답변 같은 거 찾아보면은 뭐 교과서의 견해를 따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수특에 이걸 관형어로 본 적이 있거든. 어쨌든 체언을 수식하고 있지 않냐는 거야. 체언을 수식하니까 얘는 관형어다 라고 어쨌든 EBS가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니까 이렇게 본 적이 있었다 라는 거는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수능 완성으로 넘어가서 92페이지에 02번 문제. 이거는 뭐 내용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출제하면 안 되죠. 아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PTSD를 주는 이런 흉악한 예문을 써도 되는 겁니까? 약간 저는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수능 완성에 152페이지에 있는 38번 문제. 이거는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중요하냐? 품사 통용, 품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기에 쓸게요. 근데 한 단어가 품사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왠지 여러 품사로 와리가리를 치더라 라는 게 품사 통용이죠. 거기서 뭐 국룰로 나오는 예시들이 몇 개 있긴 하지. 수특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있다, 뭐 봤다, 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얘는 부사랑 명사로 통용이 되는 거지. 아까 부사에서 지시부사 중에 뭐 이렇게 시간 말하는 거 있다 했잖아. 오늘, 내일, 뭐 어제 그런 거 있는데 걔네들은 오늘이 만약에 뒤에 조사가 붙는다 하면은 체언이라고 보면 되겠지. 조사가 붙는다는 건 앞에 게 체언이라는 거니까 뭐 오늘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얘는 명사야. 근데 뭐 오늘 예문은 찾아보시고 얘가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같은 경우에 얘가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지.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어. 어떨 때 동사고 어떨 때 형용사냐? 얘가 존재하다의 의미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형용사고 머물다, 머무르다의 의미가 있을 때는 동사입니다. 네, 머물다, 존재하다. 이거는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밝다.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 특정 시점에 뭐 태양이 밝다. 지금 뭐 밝아서 눈이 부십니다. 이럴 수도 있고 태양이 뭔가 밝는다, 밝아온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지. 뭔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변화를 함축하고 있을 때는 뭔가 밝아지는 모양, 밝아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면은 동사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겠지. 그 다음에 늙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사죠. 네, 이거는 통용은 아니고 늙다랑 젊다의 품사가 다릅니다. 늙다는 동사고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네, 여기는 얘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네, 이거는 여기에도 오지 말았어야 했죠. 근데 이걸 지금 이 문장에서 왜 하냐? 원래 품사 통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조사를 건드리지 않는다. 조사를 건드리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조사를 건드리면은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명사랑 뭔가가 품사 통용이 된다고 할 때, 야,
명사가 그러니까 조사가 붙어 있으면 명사고 아니면 다른 품사입니다 라는 논리로 출제되는 게 아주 많거든.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하면은 사실 그냥 싹 다 명사가 아닌 걸로 처리할 수도 있어. 싹 다 명사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야. 사실상 이 품사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그래서 조사를 원래는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이 아주 악질인 거는 조사를 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서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져야 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3번 선지 때문인데 보면은 3번 선지의 두 번째 거 여기저기 잘 둘러보고 와라. 여기저기 둘러보고 와라. 여기 여기저기에는 지금 조사가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끼 부사겠네요 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좀 너무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여기선 어떤 수술어가 쓰였습니까? 돌아보다. 근데 이렇게 둘러보다죠. 근데 둘러보려면 어디를 둘러볼 건데? 라고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목적어가 안 쓰였으니까 이때 여기저기는 목적어로 봐야 된다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생략될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뭐 붙였다 뗐다 하는 거는 좀 에바입니다. 왜요? 밑에 쓸 텐데 뭐 땡땡적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냐면 일단 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사로 쓰이는 것 같고 어떤 것들은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조사를 마음대로 붙이면은 그냥 싹 다 명사로 처리하면 되거든. 이거 조사 생략된 거 아닙니까? 하면은 관형사가 없단 말이야. 부사도 없어요. 그냥 뭔가 뭐 땡땡적인 뭐 땡땡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싹 다 명사로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품사 통용이 이거 하나가 여러 개로 쓰여야 되는 건데 얘네의 쓰임새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붙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새끼가 아주 악질적이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지금 이 둘러보다 앞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목적어로 처리를 해야 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근데 네, 이것도 조금 따져보면은 그래도 약간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이 경우는 지금 뭐야? 얘는 문장 성분이 필수 성분이거든? 근데 이런 거는 관형사나 부사면은 얘는 관형어겠고 얘는 주로 부사어겠지? 그러면 얘는 부속 성분 부속 성분이잖아? 필수 성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주성분으로 대체할게요. 네, 필수 성분인 거랑 이게 필수 성분이 아닐 때, 그러니까 필수 성분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서술어의 자릿수를 고려하면서 조사를 붙여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아주 쎄하죠? 네,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있는 35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 써놨는데 단어의 표기 한 문제 나왔다 했죠? 그겁니다. 지금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이 왠지 7개가 있는데 우리가 의문 부분에서 교체에서 음절의 구술 규칙을 할 때 그때 바뀌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이었지. 뭐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말 잘 외우는데 지금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받침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디귿이 없고 시옷이 생겼네, 그지? 그러면은 그게 드러나는 거 로봇 고르면 되겠다. 시옷으로 끝나니까. 네, 그렇고요. 177페이지가 이거 연계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연계됐는지 그 느낌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6, 얘도 연계였죠. 206페이지에 37번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36번 이거 아주 쎄하거든. 그러니까 동음이어나 다이어를 가지고 정말 어렵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야. 뭔가 타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5개를 줬는데 이거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걸 알고 들어갈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다가 이 예문으로 수학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얘 자체는 한번 사전을 보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은 이게 타다가 어깨 번호라고 하죠. 사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7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타다 4하고 니은 디귿이 타다 2거든. 니은이랑 디귿이 타다 2야. 그 다음에 리을이 타다 3, 그리고 미음이 타다 7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느껴지면은 저는 이런 것들 지금 일단 EBS에 나왔잖아. 연계될 수 있는 거니까 얘네는 사전 찾아보면서 아 이번 뜻이 있는데 그 이번 뜻의 1번 뜻 중심 의미는 뭐였고 걔가 어떻게 주변부로 확장이 되는지 느낌을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있다라는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검색하면 아마 나올 텐데 2013인가 무슨 고2 학평 문제 중에 있다에 반이어 고르는 거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음이어나 이때는 다이어였는데 다이어일 때 반이어를 물어보면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고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